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죠. 이들 선지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들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지자의 예언에는 그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리오 몇 년이라는 시기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다리오가 지난 영상 말미에 소개해드렸던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이후 페르시아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내용은 다음 영상 시리즈인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다리우스가 잇따른 반란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점차 우세를 점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있을 무렵 유대 땅에서는 앞서 말했던 2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나타나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에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환상 가운데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당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을 무시했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학개도 비슷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학개서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직접 격려하시는 부분이 담겨 있기도 하죠. 학개는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에 대한 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가 큰 힘과 동기를 주었을 겁니다. 선지자들의 격려를 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16년 만에 다시 건설을 위한 도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학개서에 따르면 이것이 다리우스 2년째 되던 해 6째 달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520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시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을 정리해둔 에스라서에는 이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배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번째 방해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인물의 지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을 기준으로 강 서쪽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그 남쪽에 가나안과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따로 총독이 임명되었을 테니 아마도 시리아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총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곤 했죠. 유대 지역은 거의 항상 시리아에 딸려 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같은 총독이란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다뜨네는 스룹바벨의 상급자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해가 뇌물을 통한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해는 좀 더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방해자들은 다뜨네에게 성전 재건 공사의 불법성에 관한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다뜨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건국자 키루스 2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을 들은 다뜨네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본국에 훈령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간략한 사건의 경위와 이 공사가 키루스에 의해 허락된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왕실의 공문서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독의 문서를 접수한 다리우스는 곧 과거의 공문서들을 찾아볼 것을 지시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관련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여기 메데도 앙메다라는 지명은 과거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진 이후에는 후에 세워질 페르세폴리스, 수사, 바벨론과 함께 4대 수도로 여겨졌죠. 페르시아의 왕들은 여름철이면 이곳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리우스의 신하들이 찾아낸 문서는 앞서 키루스가 제국 내 민족들의 고국 귀환을 허용한 칙령을 담았던 키루스 실린더와는 다른 문서 같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이 문서에 재건될 성전의 구체적인 치수와 그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건 세스바살이 1차 귀환자들과 함께 떠날 때 작성해서 건네주었던 그 명령서의 사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서를 확인하자 다리우스는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의 명령이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에 의해 내려진 것인 이상 정통성 시비를 받고 있었던 다리우스가 그 명령을 번복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방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성전 재건은 다리우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 것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유프라테스 서쪽, 즉 시리아 속주에서 나오는 세금 중 일부에서 조달할 것, 그리고 성전 제2에 들어가는 재물을 일정하게 조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리우스가 여호와 신앙에 특별한 호의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사는 제국에서는 당연히 많은 종교 의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왕은 그런 시설들이 왕실의 호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통치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공사가 다리우스 6년째인 BC 516년에 마침내 끝납니다. 재건을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기간이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었던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기도 하죠. 새로 건립된 성전은 이전과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겠지만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당시 형편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재물을 준비합니다.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란 재물은 적지 않은 숫자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또 준비했다는 것이죠. 돌아온 백성들은 유다 왕국 출신이 많았지만 이들이 여전히 12지파의 연합이라는 전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가 봄인 아달월이었다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인데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계절과 성전 완공이 맞물리면서 귀환한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아달월의 다음 달은 니산월이었습니다. 이 달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6월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전 완성 후 맞는 첫 번째 6월절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입장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공인된 화폐 발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금화였죠. 수많은 민족과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의 특성상 화폐를 통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업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였을 겁니다. 저울과 자 등 도량형을 제정한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였을 거고요. 반란 진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BC 520년 수도에서 가장 먼 곳인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리우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몰고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듬해인 BC 519년 멤피스에 입성하면서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리우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금세 이집트를 떠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동쪽으로 관심을 돌린 다리우스는 북인도 지역까지 원정을 나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2세가 리디아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은 페르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 일명 이오니아라고 불리던 소아시아 서쪽 해안 지역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세운 도시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페르시아보다는 그리스 쪽으로 더 가깝게 여기고 있었고 이는 페르시아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이었죠. BC 490년 마침내 다리우스는 지상군 2만 5천 명과 600척의 함대로 구성된 대군을 그리스로 보냅니다.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러나 아테네 인근의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페르시아군은 퇴각하게 되죠. 패전에 분노한 다리우스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몰아 그리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배후에 위협을 두고 새로운 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따른 반란은 다리우스를 크게 상심시켰는지 그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리스 원정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고 맙니다. 이즈음 다리우스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의 인근에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의 페르시아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BC 486년 도시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의 뒤를 이은 것은 맏아들인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였습니다.